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곧 올릴까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은 불확실한 것을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요. 금리 인상 가능성에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짜는 데 있어서도 미국의 결정은 매우 중요한 변수고요. 9월에 곧 올릴 것 같더니 또 아닐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뭔지, 그리고 금리 인상이 가져올 영향을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선물 세트, 포장은 그럴싸한데 받아서 펴보면은 내용이 부족한 과대포장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과대포장인지 아닌지 기준은 뭘까요? 소비자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저 잠깐 우리 아이들 상처 얘기 좀 들어볼까요? 여기는 귀신놀이 하다가 다쳤고요. 넘어져서 여기 다쳤었어요. 근데 다들 상처 안 보이는데? 어디 갔지? 부채표 후시딘이 세균 감염을 막아 빠르게. 상처엔 후. 부채표 후시딘. 동화약품. 개인연금 가입했다. 나도 가입했다. 와, 10만 원 넣었는데 12만 원이 쌓인다. 놀랍다. 카드 쓰면 연금이 월 2만 원 더 쌓인다. KDB 대우증권 연금저축 신용카드 서비스. KDB 대우증권. 연금저축 월 10만 원 납입, 신용카드 100만 원 사용 시 2% 캐시백 적립.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오늘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의 서동필 수석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오른 것 같네요. 예, 매주 수요일마다 별 때마다 시장의 모습이 좋아서 말씀드리기가 좀 편해졌습니다. 네. 오늘 종합주가지수 37.89포인트, 1.96% 상승해서 1975.45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9.73포인트, 1.46% 올라서 676.48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 30거래일 만에 2,130억 원 정도 거래소에서 순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네. 기관 투자자들도 3,585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2% 가까운 상승을 이끄는데 주축이 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선물 시장에서도 7,700계약 정도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거래소와 선물 시장 그리고 코스닥 모두에서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시장 강세를 이끄는 주축이 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맥 못 추다가 외국인이 한 달 만에 사니까 드디어 오르는 건가요? 오늘 모양새만 놓고 보게 되면 예. 일단 외국인 투자들의 선물 매수가 들어와서 이것이 시장에 활력을 더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줬고, 기관 투자자들 좀 늦긴 했지만 같이 매수 동참하면서 상승폭을 확대시키는 그런 모습이었으니까 외국인 투자들의 모양새가 기폭제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미국의 금리 인상이냐 아니냐라는 결정이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새벽에 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는 또 불확실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 전까지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이 강하게 오를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요. 어쨌든 어제 시장이 끝나고 나온 S&P에서 우리나라 신용 등급을 한 단계 올린 더블 A 마이너스 상당히 좋은 수준입니다. 일본과 중국보다도 좋은 수준이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아마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정 부분은 환대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증시, 일본 증시 그냥 강보합 수준에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만 이렇게 가파르게 오른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상향 조정이 좀 더 많은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또 나아가서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그렇게 쉽게 올리지 못할 것 같다. 적어도 이번에 있는 9월 FOMC 미팅에서는 올리지 못할 것 같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우리나라 시장에 좀 먼저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못 올릴까요, 금리를요?
어제 나왔던 미국의 경제 지표들, 뭐 네.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이런 것들이 다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뭐 나쁘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또 9월달에 그렇게 서둘러서 금리를 올려야만 하느냐라는 좀 회의적인 시각들이 조금 더 많이 시장에 배어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미국 주가들도 한 2% 가까이 1% 정도 오르는 네. 그런 빌미가 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나쁘진 않다. 하지만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는 시각이 조금 더 우세해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의 서동필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저녁에 나온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국제신용평가사 S&P가 올렸죠, 한 등급. 네, 그렇습니다. 네. A 플러스에서 AA 마이너스 네. 한 단계 상승을 했는데요. 의미 있는 게 이게 역대 최고 등급이고요. 그 신용 등급 중에 네 번째로 높은 단계 그렇다고 합니다. 트리플 A가 제일 높은 거죠? 트리플 A 다음에 AA 플러스, 네. AA 마이너스. 그렇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한국이 AA 마이너스를 받았던 게 1995년 5월인데요. 이때 AA 등급을 받아서 가장 높았다라고 좋아했는데 떨어졌죠. 1997년 이 IMF 외환 위기와 함께 뭐 급전직하했죠. 10단계 떨어져서 B 플러스까지 부적격 등급까지 떨어졌다가 이번에 18년 만에 다시 AA 마이너스 등급을 회복을 했습니다. 네, 뭐라고 설명을 하면서 올렸나요? 한국이 앞으로 3년에서 5년 동안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더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다. 이런 게 가장 큰 이유고요. 재정이라든가 대외 건전성 이런 부분들이 다 좋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S&P 말고 지금 신용평가사가 두 군데가 더 있는데요. 뭐 이외에도 여러 군데가 있지만 이 세 군데를 가장 쳐주는데 S&P, 무디스, 피치 이렇게 3대 신용평가사에서 우리나라를 모두 AA 마이너스. 네. 무디스는 이제 부르는 이름이 달라서 A, 스몰 A, 숫자 3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같은 등급이라고 합니다. 네. 요 등급을 받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딱 8개 나라밖에 없거든요. 꽤 우리나라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 독일, 캐나다, 호주, 영국,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 요 8개 나라가 AA 마이너스 이상을 받고 있고요. 미국이 떨어졌죠.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독일,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여기 네 나라는 트리플 A 가장 높은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어떻게 받고 있죠? 우리 항상 이제 중국하고 일본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일본은 이제 뭐 좀 약간 제친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예. 중국하고 일본이 우리보다 한 단계 낮다고 보면 됩니다. 예. 중국은 S&P에서는 AA 마이너스로 같은데 피치에서는 A 플러스 등급으로 한 단계 낮고요. 네. 일본도 S&P에서는 AA 마이너스지만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한 수 낮은 거라고 볼 수 있고 피치에서도 역시 싱글 A를 받고 있습니다. 등급 전망이 부정적이면은 향후에 한 6개월 정도 후에는 상황을 봐서 내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네, 한국은 안정적을 받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신용 등급을 갑자기 저는 왜 하나 이게 미국의 금리 인상과 관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본 게요. 신용 등급 올라가면은 금융시장에 활기가 좀 돋잖아요. 그렇죠. 오늘 그렇지 않아도 30일 만에 외국인이 많이 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미국 금리 올리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한국만을 보고 한국을 배려해서 금리 조정과 이거를 그렇게 연관을 했을 가능성은 없고요. 우연의 일치로 시간이 비슷하게 나왔을 겁니다. 그렇게 그 S&P에서 우리나라를 또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높이 평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신흥국의 대표국 정도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죠. 정도죠. 네. 어쨌든 신용등급이 이렇게 높아지면 것처럼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부도 위험성, 한국의 위험성이 그만큼 낮기 때문에
투자를 계속해도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에서 만약 금리를 올리더라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충격이 좀 덜할 것이다. 이런 기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신용 등급이 올라가면 그만큼 채권 금리를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해외에 발행하는 국채, 또 한국에 있는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이 외국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그만큼 비용 감소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는 있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성장률이 높다라는 전망 때문에 이번에 신용등급이 오른 건데 그거는 상대적인 거고 앞으로 과연 이게 괜찮을 것인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탄탄한 건가 이거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은 것 같습니다. 네, 시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의문부호가 좀 남는 출 내수 다 전망은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자만하지 말고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세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가끔 생기잖아요. 이사를 가야 되는데 뭐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게 이제 깡통 전세라고 불리는데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이 그래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는 조금 배경까지 생각을 하면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닌데 이런 보증보험을 활성화한다는 의미에서는 또 의미는 있을 것 같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이라는 걸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8월에 가입한 건수가 396건, 632억 원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전달이 263건, 487억 원이었으니까 거의 50% 가까이 그렇게 늘어난 거고요.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세 보증보험은 전세금을 못 돌려받게 되는 상황에서 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금을 대신 대납을 해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최근에 요 보험 조건하고 보증료를 좀 인하하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가입 조건을 좀 완화를 했고요. 보증료를 0.197%에서 0.15%로 인하를 하면서 가입 조건도 완화되고 또 보증료가 싸지니까 가입자 수가 많이 늘어났다. 이게 한 이유고요.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깡통 전세, 이 보증금하고 은행 대출하고 다 더하면 매매가보다 이게 더 많을 경우 팔아도 대출금 갖고 나면 전세금 못 돌려받는 그런 집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집에 전세로 사시는 분들은 조금 불안하니까 자꾸 이런 쪽을 찾으시는 것 같은데요. 부동산 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아야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 백화점들이 좀 일찍 가을 정기 세일을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니까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일 수 있겠고요. 25일부터 거의 대부분 백화점들이 가을 정기 세일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상시 세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에 뭐 세일 퍼센트가 꽤 크니까 좋은 물건 같은 거 좀 평소에 사고 싶었던 물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년보다 한 일주일 정도 빨리 정기 세일을 하는 거고요. 대개 추석이 지난 다음에 가을 세일을 시작을 했는데 추석에 맞춰서 추석에 앞서서 세일을 시작을 합니다. 롯데백화점이 25일부터 18일까지 10월 18일까지 하고요. 현대백화점은 25일부터 18일까지 똑같고요. 신세계백화점은 28일부터 11일까지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품목별로 최대 80%까지 세일도 있다고 합니다.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초기 한 100가지 아이템 정도를 한정 수량으로 80% 인하해주기로 했고 아웃도어 브랜드에 대해서는 40에서 80%까지 할인 판매하는 특설관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백화점이 아울렛이랑 바로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도 조금 있죠. 물건 가격에 얼마나 거품이 꼈길래 이렇게 낮출 수 있는데 안 낮추고 다 받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특히 의류 같은 경우는 재고가 시즌이 지나고 나면 확 떨어지죠. 말 그대로 뭐 무게로 판다고까지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좀 기다렸다가 이런 때 사시는 게 합리적인 소비일 것 같습니다. 대출 받은 소비자가 마음이 바뀔 경우에 대출을 철회하는 경우 이게 안 됐었나요 그동안?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걸 좀 내야겠죠.
근데 이게 내년부터 일주일 이내에 대출을 무효화할 수 있는 청약 철회권이라는 제도가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늘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고요. 시행은 내년부터고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 이런 개인이 받는 대출이 대상이고요. 신용대출은 4천만 원 이하, 담보대출은 2억 원 이하일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일주일 내에 철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순수 개인 대출에게 이런 기회를 주는 거고요. 이 충분한 검토 없이 금융사에서 이렇게 요구를 한다라든가 뭔가 혹해서 물건을 사려고 훅 이렇게 대출을 받았던 경우 이런 거를 좀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원상복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런 개인 대출이 개인을 상대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리스라든가 보험계약 대출 이런 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였습니다. 원두는 시간이 지나면 맛과 향이 사라지죠. 그래서 골드락 가까라는 원두의 맛과 향을 잡았습니다. 절정의 맛과 향의 시작. 뉴 네스카페 스프리모. 9월 쉐보레의 디젤 차종을 특급 조건으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디젤 차량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최대 344만 원 할인, 개별 서비스 인하분 포함. 전시장에서 드라이브 쉐보레 시승에 참여하시고 푸짐한 경품까지 받아가세요. 9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아빠 양말과 아이 속옷이요? 에이, 어떻게 같이 빨아요? 그 생각을 깨끗하게 세탁합니다. 위에는 트롬, 아래는 톰돌이. 하나의 바디, 두 개의 세탁기니까. 이제 트윈워시로 동시에 분리 세탁하세요. LG 트롬 트윈워시.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중앙은행이죠. 금리를 이제 정상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FOMC에서는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그 예상이 많았었는데요. 또 며칠 앞두고서는 아닐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연준의 결정은 어쨌든지 글로벌 경제에는 큰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이 파장은 어떤지 2부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생경제에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요. 많이 들으시는 분은 알겠지만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생생경제에 대한 의견을 문자로 보내주시는 분들이 대상이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생생경제 2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유준상입니다. 5남매의 맏형, 한 여자의 남편, 2아이의 엄마, 9직원의 대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힘써온 당신의 또 다른 이름은 사장님입니다. 그런 당신을 이제 노란우산 공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연 300만 원 소득공제는 물론 압류 금지로 보호받고 연 복리 이자에 상해보험 무료 가입까지 노란우산 공제와 함께하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사업이 끝난 후에도 든든합니다. 사장님의 희망자산 노란우산 공제. 안녕하세요.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개그맨 황기순입니다. 저는 요즘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강연을 다니는데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도박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그런 고통 속에 있다면 24시간 상담 전화 1336을 눌러보세요.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희망의 빛 상담 전화입니다. 도박 문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국번 없이 1336. 예방부터 치유까지 24시간 상담으로 도움을 드립니다. 이 캠페인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함께합니다. 사는 게 뭐라고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뭐라고 기쁨이 든다고. 와,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프로젝트 집앤잡 제2탄 최고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다. 대한민국 일자리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봅니다. 집앤잡 비정규직 경비원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아침 6시 반에 교대해가지고 명일 아침 교대가 6시 반입니다. 주 얘기를 하면은 용역회사에서 점심시간을 빼고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한마디로 인건비를 덜 주기 위해서 휴식시간을 많이 가졌다는 거. 우리는 그것이 하등의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이 사실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일을 하는 거지. 그리고 밤 자정 돼서 잠깐 이제 쉬는 시간입니다, 그게. 그렇게 하고 명일 6시 반에 교대를 합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며칠 쉬는 날도 있나요? 그 쉬는 날은 없고 자기가 교대하고 나가면 명일 격일제 근무니까 하루를 쉬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은 아버님은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1년제, 2년제? 1년 계약식으로 돼 있죠. 이렇게 계약식으로 일을 하면서 이런 점은 조금 아쉽다라거나 돈 좀 많이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 그것이 좀 가까운 거리로 갔으면은 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그러면 지금은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러죠.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는 거죠, 거기. 주변 정규직 분들이랑 가장 차이가 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거는 각자 업종 근무지가 다르니까 그분들의 사정은 잘 모르죠, 그게. 계약 맺은 대로 해서 용역회사로 월급이 나가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좀 시정을 해줬으면은 이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비정규직 경비원 분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쉐보레의 디젤 차종을 특급 조건으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디젤 차량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최대 344만 원 할인, 개별 서비스 인하분 포함. 전시장에서 드라이브 쉐보레 시승에 참여하시고 푸짐한 경품까지 받아가세요. 9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호주 워킹 홀리데이만 떠올렸다면 호주 TV 무비 채널을 추천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던 영화 속 울루루. 호주는 카메라만 들면 영화가 되는 로맨틱한 곳이네요.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에어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0일의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전국 김치맛 대결. 한식 명인의 선택은? 제가 선택한 우승자는 하이마트입니다. 비법은 스마트 카운셀링. 하이마트에서 우리 집에 꼭 맞는 김치 냉장고를 추천해주니까. 김치 냉장고도 하이마트죠.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살맛 나는 경제. 내 삶인 경제. 바로 김은경의 생생경제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인터뷰는요. 기준금리 인상을 놓은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향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에서 이제 금리를 결정한 게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처럼요. 공개시장위원회라는 게 연준에 있습니다. 이 FOMC가 현지 시간으로 16, 17일에 열리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끝나는 시간이 금요일 새벽일 거예요. 18일 새벽인데 그때가 되면은 연준이 금리를 올리겠다, 동결하겠다, 혹은 내리겠다를 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올리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가늠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앞에 왔다 인상 시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금융시장을 보니까 좀
그 가능성이 낮아졌거든요. 달러가 좀 내리고요. 또 연방 기금 금리 선물 시장 이런 것에서도 좀 가능성이 좀 낮게 점쳐지고 있는데 왜 그런 건지도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요. 또 미국의 금리가 오르게 될 경우에는 또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의 최백은 교수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이제 정말 뭐 이틀 정도 남았는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공개시장위원회가 열리잖아요. 예. 기존 금리를 올릴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최근까지 많았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죠, 그거는요? 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예. 인상할 경우에는 이제 훗날 평가가 이제 실수로 규정할 것 같은데 예. 제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연준의 이제 이 이사들이 FOMC 그렇죠. 이사들이 이제 결국 결정하는 거니까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이렇게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이유도 이게 어느 방향으로 결정될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반 확률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뭐 무책임하게 이 분석하기 위해 전망하기 위해서 반반 확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 의미가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동결의 경우에는요. 이제 뭐 시장 불확실성을 지속시키는 요인도 있지만 미국의 금리 결정 방식은요. 예. 기본적으로 미 국내 경제 요인만 고려해가지고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흔히 말하는 통화 정책의 독립성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지금 이제 국내 경제적인 요인으로 볼 때는 인상의 대부분 조건들이 충족된 상태예요. 실업률도 굉장히 낮아졌고. 그렇죠. 예. 실업률도 사실상 완전 고용 수준으로 사실 복귀가 된 상태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만약에 이번에 동결을 할 경우에는 사실 대외적인 요인, 글로벌 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 예. 그것에 의해서 미국 경제가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이제 그러니까 이런 판단으로 이제 동결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통화 정책의 독립성이 굉장히 이제 훼손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통화 정책의 이 중요한 분기점이 되기 때문에 아마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통화 정책의 중립성도 중요는 하지만요.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예. 사실 미국의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전 세계가 금리를 동시에 올리지 않을 경우에는 돈값이 비싼 곳이 미국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내 돈에 대한 값을 더 쳐주는 쪽으로 자금들이 다 이동을 하게 될 것이고 예. 그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또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그런데 예. 이제 미국의 연준 이사들이요, 많은 사람들이요. 네. 미국의 연준은 미국의 중앙은행이지 예. 세계의 중앙은행이 아니다라는 이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적인 문제를 그러니까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통화 정책을 생각하고 있는 거지. 글로벌 경제 다른 나라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자국이 필요한데 그러니까는 그걸 고려해가지고 선택을 바꿀 수는 없다는 이런 입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혹시 그 세계은행에서도 연준이 긴축을 할 수도 있다. 긴축이라는 게 이제 금리 인상을 얘기를 하겠죠. 거기에 따라서 뭐 준비를 하라. 뭐 이런 보고서도 나온 걸 보면은 세계 경제의 흐름과 맞춰서 생각하는 거는 세계적인 기관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최근에요. 아주 최근에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으로 불리는 이제 국제결제은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 이제 분기별 보고서가 이제 지난 며칠 전에 나온 게 있는데요. 이 국제통화정책의 확산 효과라는 이런 이제 제목으로 이제 그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하고 그다음에 시장의 단기금리라는 게 있고 시장의 장기금리가 있는데 이게 모두 글로벌 동조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준에서 만약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그러니까는 저절로 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올릴 수밖에 없는 시장 금리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이거죠. 그랬을 때 그 충격이 지금 이제 세계 글로벌 경제가 굉장히 둔화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게 그 충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미국은 통화 정책의 독립성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미국 경제 문제는 그러니까 미국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통화 정책을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나라의 그러니까 이 어려움 같은 경우는 다 고려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입장이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지배적입니다. 연준의 이사들의 기본적인 관점들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신흥국가들 같은 경우 특히 타격이 굉장히 심할 걸로 예상되지는데 그거를 이제 그건 그들의 문제이고 그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문제라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그러면은 9월 인상론 자체는 9월 인상 가능성 자체는 지금 반반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기존의 결정 방식을 따른다면 인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 글로벌 경제의 둔화로부터 미국 경제도 자유롭지 못하다. 지금 최근에 경제 지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미국 경제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게 그러니까는 이게 악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제 결정 방식을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연준의 이제 신뢰성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연준의 이제 그 신뢰성이 만약에 이게 타격을 입게 되면은 연준이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 연내 안으로 그러니까 이제 올해 안으로 이제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시사를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못하게 되면요. 기술적으로는 2번이 남고 있거든요. 10월달하고 12월달에 2번 남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10월달, 12월달도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계속 지속될 수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인상을 못하게 되면은 미국 연준이 굉장히 크게 이제 그러니까 시장으로부터 신뢰성을 훼손당할 수밖에 없죠. 그럴 경우에는 이 불확실성이 지속될 뿐만 아니라 미국의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이런 악재도 있지만은 이 통화정책의 책임자인 그러니까 연준의 그러니까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기 때문에 시장에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굉장히 불확실성이 더 증폭되는 결과를 만들 초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이번에 올릴 것이라는 가능성을 절반을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1997년 얘기를 최근에 많이 하잖아요. 예. 그때는 우리나라가 실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외화가 없었어요. 외환 보유액은 바닥이었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있었었잖아요. 그때 아시아 신흥국에서는 정말 난리가 났어요. 정말. 그때의 외환 위기가 다시 초래되지는 않을까 걱정들은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러니까 사실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신흥국들이 굉장히 타격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습니다. 알고 있죠. 근데도 미국이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러니까 미국의 통화 정책은 기준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97년도하고 차이는 이제 우리가 외화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97년과 같은 외환위기는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래도 좀 흔들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변동성 증세는 굉장히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이라든가 수출이 크게 둔화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되면 우리나라도 이제 뒤따라서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그게 가계부채의 이제 그 부담을 굉장히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고요. 이게 가계부채가 만약에 최악으로 빠질 경우에는 저는 국가부채 증가로도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계부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적자금 투입할 수밖에 없거든요. 옛날 생각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부채 증가가 지금 굉장히 증가하는 속도가 빠른 상황 속에서 국가부채 증가가 크게 증가할 수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러니까는 이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외환시장의 위기가 굉장히 크게 갑자기 증폭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갖고 있는 외화를 풀거나 다른 또 대비책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한 3,700억 달러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이제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이제 안전판 역할을 하겠지만은 국내 들어와 있는 그러니까 외화들을 막기에는요. 사실은 역부족이고 그다음에 금융거래 규모가 굉장히 외환거래가 이게 그 집중돼 있다 보니까는 우리가 2008년도에도 외환 보유고는 그러니까 한 그 당시 2,400억 달러 이상 있었어요. 근데도 당시에 환율이 연초에 한 1,000원 좀 못 미쳤던 것이 한 1,500원까지 돌파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환위기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가 부도사태라는 것도 외환위기로 이어질 수 있지만은 국가가 부도사태로 안 이어지면서도 그러니까 외환위기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오늘 금융시장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거래일 30일 만에 다시 우리 시장에서 매수를 했거든요. 그걸 보면은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조금 밀어놓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던데요. 그렇죠. 어저께 그 뉴욕의 월가에서 그러니까 주식시장들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올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경제 상황이 예상 지표보다 나쁘게 나오니까 올라간 거거든요. 금리 인상을 늦출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가 좋았을 때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거꾸로 이제 작동을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금리 인상이 만약에 그 유보가 될 경우에는 동결될 경우에는 그러니까는 이 자금이 그러니까 이제 빠져나갈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그 국가인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유럽 시장에 있어서 그래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신흥국도 결정을 하기 때문에요. 거기서 만약에 주식시장에 자금이 많이 유입되게 되면은 신흥국가도 이렇게 유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뚜껑 열어봐야지 알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의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미래가 궁금해? 스마트한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스마트 IT 뉴스.
스마트 IT 뉴스 시간입니다. 한경닷컴의 김민성 기자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어제 네이버 발표를 보니까 약간 좀 구글 비슷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자율 주행 자동차,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인차고요. 뭐 로봇, 네네, 그렇죠. 이런 분야에 1,000억 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던데 더 자세하게 좀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 그 네이버가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깜짝 발표를 했는데 조금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그 네이버의 그 송창현 그 최고 기술 책임자라는 분이 그 개발자 대회에서 그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프로젝트 블루라는 구상을 발표했어요. 그 내용이 말씀하신 것처럼 로보틱스라고 하죠. 로봇 기술 그리고 뭐 자율주행차 혹은 뭐 무인차 같은 전기차 기술들, 모빌리티, 스마트 홈 그리고 그 저희가 요새 그 스마트 시계 같은 걸 쓰시면 그 건강 서비스 같은 거 있죠. 피트니스 서비스. 그런 것들. 그다음에 하드웨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그런 방안들을 해서 기존에 자신들이 잘했던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하드웨어 기술을 서로 융합해 보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건 거의 하드웨어 쪽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들으시면 아마 몇 개 기업이 딱 떠오르실 텐데 대표적인 곳이 구글이죠. 그리고 뭐 전기차 이런 거 하면 또 테슬라 이런 게 떠오르실 테고 또 스마트 홈 이런 것들 하면 또 아마 삼성전자 떠오르실 거고 또 로보틱스 이런 로봇 기술 하면 구글이 아주 많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만큼 네이버가 이제는 국내 어떤 포털 서비스 기업이 아니라 해외 유수의 IT 기업과 경쟁하는 그런 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융합하는 기술 단계로 나아가겠다 이런 선언을 한 단계로 분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네이버는 그동안 소프트웨어나 혹은 이제 그 인터넷 서비스 업체로서의 정체성이 컸는데 그러면 그걸 좀 벗어나서 한 단계 도약하겠다는 시도인가요? 그렇죠. 네이버가 1999년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뭐 16년 이렇게 된 기업인데 네이버가 제일 잘하는 게 그 인터넷 컨텐츠라고 하죠. 뭐 뉴스든 뭐 생활성 정보든 의학 정보든 저희가 네이버에서 수없이 많은 그런 그 생활성 컨텐츠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있죠. 그렇죠. 게다가 네이버가 참 잘하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를 찾는 방식을 참 잘 서비스합니다. 뭐 지식인 같은 것들 있죠. 그다음에 저희가 검색을 해보면 맛집을 찾아보거나 저희가 뭐 쇼핑 등등 실생활에 그 많이 쓰는 것들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가장 그 친숙한 그런 UI와 UX로 컨텐츠를 아주 잘 맞춤 제공을 한 업체입니다. 그 기술력을 이제 하드웨어 플랫폼 속으로 그게 자동차든지 아니면 스마트폰 속이든지 아니면 스마트 홈이든지 이런 것을 확장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풀이가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약간 PC 시대의 서비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모바일 쪽으로 나가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던 것은 많이 들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드웨어를 늘려가면서 모바일도 강화하는 그런 전략이 가능할 것도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네이버가 요새 대단히 많이 조용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포털이라는 사업 카테고리에서 경쟁자가 다음 카카오죠. 그렇죠. 다음 카카오가 카카오 중심의 오토 서비스들, 뭐 카카오 택시라든지 뭐 이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하는 서비스를 뭐 무수히 많이 만들어내면서 오히려 더 주목을 받았던 반면에 네이버는 그간 라인을 그 모바일 채팅 플랫폼, 메신저 플랫폼 라인을 런칭한 이후에 그닥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이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1등 사업자 네이버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뭐 의구심들이 많았는데 어제 이런 발표를 내면서 이제 네이버가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기업 혹은 뭐 미디어 콘텐츠 기업을 벗어나서 이제 더 큰 확장을 하겠구나 이런 구상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짐작을 하게도 만들었어요. 근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1,000억 원을 투자한다라는 건데 2020년까지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1,000억 원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네이버의 어떤 매출 영업이익과 비교해 보면 그닥 큰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뭐 올인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한국이라는 어떤 우물
저희가 뭐 IT계의 한국을 어떤 뭐 갈라파고스 같은 곳이라고 같은 느낌이 있죠. 네, 예. 많이 언급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한국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보다 더 근원적인 싸움을 시작하려고 한다. 뭐 이런 뜻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글에서는 이런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던 것들이 다 프로젝트 X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진행이 됐잖아요. 네네. 이 프로젝트 네네. 블루가 거의 유사한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렇죠. 예. 네이버도 역시 이게 사내 연구개발 조직인 네이버 랩스에서 이걸 진행한다고 해요. 똑같네요. 뭐. 네네, 거의,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어떤 서비스의 프로토타입을 미리 실험해 본다. 네. 뭐 이런 의미겠는데 하나 뭐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네이버가 이거를 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것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용자 맞춤형 정보를 정말 어떤 수작업 저희가 뭐 네이버의 검색 결과가 좋은 이유가 뭐 중국에 엄청난 뭐 아르바이트생들이 유튜브를 주고 있다 뭐 이런 그런 얘기도 많았는데요. 네. 그런 정말 한국인들이 딱 좋아하는 그런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거든요. 그 중요하죠. 그러면 그 정보를 저희가 스마트카에서 저희가 뭐 운전을 하다가 근처에 어떤 양평을 지나가는데 양평 맛집이 어딜까를 저희가 구글에 검색해보거나 혹은 애플의 시리에 물어보곤 했잖아요. 그거보다 네이버에 물어볼 수 있다라고 하면 아마 더 친숙한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네. 또 스마트 홈이라든가 이런 분야들이 그래서 네이버가 조금 더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굉장히 많은 사용자 기반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용자들에게 정말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그걸 구현이 가능하게 하는 또 하드웨어도 개발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아직 뭐 네이버가 하드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보면 없다고 우리가 단언을 해버렸네요. 네, 그러니까 그 하드웨어를 네이버가 어디에 컨텐츠를 얹어서 네이버가 만들었다는 그런 뭐 물건들은 하드웨어가 존재할지는 아니니까 아직까지는. 그렇죠. 근데 보시면 구글이나 애플이나 뭐 페이스북, 삼성 같은 곳들도 수많은 제조사들, 외부 제조사들과 협업을 굉장히 많이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되게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네이버가 잘할 수 있는 이런 이게 사용자 맞춤형 정보 혹은 사용자가 상황에 따라서 가장 최적화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맞춰주는 시스템인데 되게 재밌는 얘기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스마트폰도 벌써 좁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모바일도 이제 좁다. 왜냐하면 네이버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스마트폰은 1인 미디어지 않습니까? 혼자 쓰는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 뭐 자동차라든지 저희가 뭐 의료 서비스를 즐길 때 뭐 가족, 친구, 뭐 애인이랑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맞춤형 상황적인 정보를 다시 받아서 가장 최적의 솔루션이나 상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다는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제휴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도 많고 그러니까 관련 업체들을 많이 인수합병했잖아요. 그렇죠. 네이버는 어떤 식으로 할까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지금 발표한 구상은 스타트업 중에서도 하드웨어 기반으로 만드는 스타트업들이 있어요. 저희가 보통 스타트업 얘기하면 소프트웨어 만드는 거 생각하실 텐데 이런 하드웨어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2020년까지 약 100억 원 가량을 계속 투자를 할 거라고 합니다. 관계사로 다 이제 만들어 놓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구글이나 애플처럼 되게 좋은 하드웨어를 만들 수 있는 혹은 소프트웨어를 같이 개발할 수 있는 곳을 인수합병할 수도 있겠고 다음 카카오가 보면 요새 수많은 어떤 기술, 게임, 벤처 회사들의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지분을 확보하고 그런 식으로 연대 세력을 대단히 늘려갈 것 같습니다. 다음 카카오도 비슷한 구상을 하고 있을까요? 다음 카카오는 지금 뭐 하드웨어와 본격적으로 융합되는 어떤 걸 직접적으로 관여한다기보다는 스마트폰을 넘어서는 지금 카카오 택시가 대표적이잖아요. 택시라는 오프라인의 어떤 사업 공간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거 O2O로 접목하는 것, 그다음에 외부에 있는 어떤 가게들, 상점, 숍들의 내부 모습을 보여주고 상품을 연계하는 또 O2O 서비스를 많이 하는데 네이버의 구상은 그거보다 조금 더 나중에 미래의 일을 구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경닷컴의 김민성 기자였습니다. 색가루가 흰옷이요? 시간이 걸려도 따로 빨아야죠. 그 생각을 깨끗하게 세탁합니다. 위에는 트롬, 아래는 통돌이. 하나의 바디, 두 개의 세탁기니까.
이제 트윈워시로 공간도 시간도 절약하세요. LG 트롬 트윈워시.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조인성입니다. 수트를 입을 때마다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파크랜드 스트레치 수트는 그런 당신을 위한 옷입니다. 움직임은 더 자유로워지고 구겨질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열심히 뛰어야 할 당신 준비되셨나요? 파크랜드 스트레치 수트. 왜? 코웨이 모든 침대는 상단이 분리될까? 침대는 몸에 닿는 부분부터 오염되잖아. 아하. 더러운 상단을 분리해 언제든 새 터퍼로, 그리고 전문가의 관리까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4시 뉴스 듣고요.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